2번, 1번, 기호 1번 대우건설 관계자를 모시고 대우건설 홍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분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우건설의 강남 영업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섭 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빛나는 사업 조건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직원분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저희 서울 이남 한강 이남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강남지사 김일호 지사입니다. 강남 영업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섭 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오늘 발표자이시기도 하고요. 서울 전 지역 정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용화 상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화 상무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우건설의 대한민국 전 지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곽은상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곽은상입니다. 연매출 10조 건설 명가를 일구어 오신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 30년의 산 증인이시자 저희 주택건축사업본부의 수장 백정완 본부장입니다. 예, 존경하는 반포 3주구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장 백정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조합원님, 대의원님, 집행위원님, 그리고 조합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우건설은 반포 3주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각오로 저희가 입찰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대우건설의 진심과 정성을 담아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한남 더위를 뛰어넘는 반포 3지구만을 위한 가난의 주거명자 틀리언 그 반포로 조합원과 약속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우건설의 진심을 담아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큰절! 감사합니다. 아까 삼성물산에서 추가로 15분을 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대우건설도 1시간 20분 플러스 15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질의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못했을 경우에 향후에 저희 19일날 홍보 설명회가 1차 홍보 설명회가 추가로 개최 예정이고, 아울러 홍보 설명회 이후에 기호 1번 대우건설과 기호 2번 삼성물산에서 홍보관을 개관할 겁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에 직접 가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1차 합동 홍보 설명회 그리고 2차 합동 홍보 설명회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충분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월 30일 날 총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 인쇄물은 현재 제작에 들어갔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총회 안건을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5월 27일, 28일 양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공자 선정 제4호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니 그거는 조합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주 저희가 화요일,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은 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조합원 여러분들 각대게 총회 책자가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관계자는 바로 홍보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다이아몬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함과 찬란한 기쁨으로 빛나는 화려함. 대한민국 1%만이 보이는데 상류 주공가의 새로운 미전 트리니언트 모두가 연합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오직 특별한 당신께 바칩니다. 고귀하신 VVIP 영사님께 헌정합니다. 트리니언트 한포.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세계적인 유엔 스튜디오의 명품 외관 디자인.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듯한 고결함과 견고함 속에서 건축 그 이상의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눈부신 다이아몬드의 결정체를 인면에 제공한 크리스탈 타워. 하늘로 솟아오른 장엄한 라인과 은은한 광채를 바라는 커튼 월룩을 통해 트릴리언트 반포에 빛이 들고 우아한 로즈 골드 빛으로 빛나는 타워 로제는 LED 조명의 엣지를 통해 선의 미학을 극대화합니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문주는 상가와 지하철을 연결한 장작 트릴리언트 반포를 랜드마크로 이끄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늘 위에 수놓인 특별한 공간 스카이 큐빅은 사면 개방창과 포인트 헤드로 세련미를 더하고 화려한 야경과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 가든은 언제나 여유로움으로 가득 찬 하늘 위의 산책을 선사합니다. 자연, 낭만, 프라이빗한 시간을 도심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테라스 하우스와 호텔 로비의 우아한 품격을 집 앞으로 옮겨놓은 그랜드 로비는 명사님들께 예술적 즐거움을 안겨드립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디자인하는 글로벌 조경 디자이너 앤드류 그랜트. 크리에이티브한 테마 공간 스튜디오 카브. 초현실주의 예술 조각의 거장 켄 켈러까지. 단순한 조경을 넘어 시대적 예술을 창조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들과의 콜라보가 반포 삼주구에서 펼쳐집니다. 거대한 크리스탈 돔으로 트릴리언트 반포의 시그니처 가든이 된 선큰 포레스트에 리조트의 감성과 낭만을 담았습니다. 포레스트 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만나게 되는 입주민만을 위한 명품 문화공간 네이처 포레스트. 포레스트 컬처돔 위로 흐르는 시원한 폭포와 이를 배경으로 연주될 공연의 선율은 입주민들께 마음의 풍요로움까지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물과 친해질 워터플레이 파크는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의 여유로움을 선사하고 아이들에게 상상의 나라를 선물하는 포레스트 어드벤처, 쾌적함과 건강함을 선물하는 정글 하이킹, 그리고 반포 삼주구를 따라 흐르던 반포천에 다양한 시설과 경관을 더해 명품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반포 유일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인터콘티넨탈, 힐튼, 크라운 플라자 등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깊이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피데리코 마신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반포천과 공원 뒤를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는 조망형 다이닝룸,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 관리를 위한 원스톱 클린저, 그리고 현관, 다용도실, 주방의 순환 동선을 통해 규율적인 동선을 설계한 것은 물론 주방 조리 공간과 다이닝 공간을 분리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욕조에서 반포를 내려다보는 주말형 스마트 욕실은 조합원님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공간의 시그니처 룩을 창조하는 세계 최고의 커뮤니티 디자인 그룹 HBA가 선보이는 감각적 커뮤니티. 건강, 지식, 문화의 교류를 통해 삶의 트리니티를 경험하게 하는 커뮤니티에서 빛나는 특권과 만족을 누리십시오. 최상의 격식과 예를 갖춘 클럽바 스카이 33. 한강과 도심을 내려다보며 책의 양식과 인생의 깊이를 경험합니다. 4개 레인을 갖춘 단지 내 수영장 인사이드 가든 풀. 부티크 피트니스는 최고급 시설과 전문 PT 프로그램을 통해 명사님들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나만의 힐링을 선물하는 사우나 앤 스파와 부티크 골프는 휴식과 여가의 조화를 가능케 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프라이빗 드롭존과 전용 로드를 통해 오픈 아트리움 형태로 품격을 높인 크리스탈 라운지로 안내합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포 단 하나의 프리미엄 상가 트릴리언트 몰. 구반포역과 연결된 초역세권 상권의 입지 조건. 모두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쇼핑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반포의 새로운 중심을 만들겠습니다. 웅장하면서 엣지 있는 그랜드 앵커 디자인과 초역세권의 입지를 극대화한 선큰 스테이션까지 반포 1, 2, 4주구를 뛰어넘는 혁신적이고 압도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랜드마크 상가로의 경쟁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보행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테마 공간 오픈 중점 스트리트는 걷고 싶고 가고 싶은 반포의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합니다. 혁신적 외관, 명품 테마 조경, 럭셔리 커뮤니티, 랜드마크 상권까지 강남의 중심에서 아직 그 가치를 드러내지 않은 반포 3주구의 가능성 기대해 주십시오. 대우건설의 명예를 걸고 반포 3주구 조합원님께 최고의 명품 단지를 바치겠습니다. 트릴리언트 반포 기호 1번 대우건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우건설은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인 한강 더위를 뛰어넘는 트릴리언트 반포라는 새로운 주거 명작의 사업 조건을 반포 3주구 조합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3개월 이상을 전 임직원이 노력하여 최상의 사업 조건을 준비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대우건설이 준비한 최상의 사업 조건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나온 박용화 상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사업 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포 3주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한 시공사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는 아마 각사가 제공해드린 입찰 제안서 약 25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제안서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하얀 그림과 함께 작은 글씨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려운 용어들, 어려운 건축 용어들, 어려운 사업 용어들이 과연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공사들 직원들은 와서 다 자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합원님들께서는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과 함께 어떤 기준을 갖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픈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아파트는 7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현재까지 한 약 48년이 경과된 거의 문화재급에 준하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이미 재건축을 시도하셨는데 20여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 재건축은 시작을 제대로 첫 발을 제대로 띄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대하고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2012년도에 계약을 해지하셨고요. 2018년도에는 부품 꿈을 갖고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작년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자 지위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입찰 지침을 위반하고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갑질 계약서를 제시하는 시공사 때문에 현재까지 이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의 재건축이 한 발을 못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올바른 시공사를 이번에 꼭 선택하셔야 되고 그 선택의 기준은 제안서와 계약서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시공사의 직원들이나 사업 조건 홍보물을 보시면 도대체 모든 걸 다 해준다는 얘기인가?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의문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계약서와 제안서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저희의 사업 조건을 제안서와 계약서에 근거해서 저희의 임의의 얘기가 아닌 제안서와 계약서에 근거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기준 9가지에 대해서 경쟁사와 비교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주 대책입니다. 저희는 제안서에 사업 활성화비 2,200억을 책정하고 이주 대책을 대우건설이 책임진다라는 제안을 계약서에 담아서 제시했습니다. 경쟁사는 제안서나 계약서에 이주 대책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말로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고 있지만 현재 반포 1단지 3주구는 12월 16일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15억 원이 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고요. 예외적으로 올해 조합 설립 인가 전부터 살고 계신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한해서 일정 부분 대출이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주비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주를 할 수 있을까요? 이주는 분명히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주가 안 되면 사업은 또다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행 법상 재건축 이주비 제한은 시공사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저희 시공사들이 이주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밑에 단서 조항으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 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업 활성화비 2,200억을 저희는 책정을 했고요. 이 2,200억은 앞서 보신 규정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이 이자 비용을 활용해서 1조 3천억이라는 조합 사업비를 별도로 조달하실 수 있습니다. 1조 3천억을 조달하시게 되면 그 비용의 사용 목적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70조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매도 청구와 관련된 비용, 기타 각종 민원 해결 지원에 따른 비용을 쓰실 수 있고요. 이 비용 1조 3천억을 세대당으로 나눠보면 아파트 세대 기준으로 세대당 약 8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조합 사업비로 활용 가능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조 3천억을 조달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진 조합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애시당초 NH농협은행이나 KB국민은행과 협의해서 제안서에 금융업무협약서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러냐? 여기서 대우만이 이게 독특하게 제시한 조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한 경쟁사들은 다 이 부분을 제안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인근에 지금 현재 저희와 같이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는 신반포 21차에서도 GS나 포스코골드 동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삼성은 애시당초에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대우건설의 사업 활성화비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제안서에도 없는 사업비 3조가 툭 튀어나왔을까요? 정말 사전에 몰랐었을까요? 사업 활성화비 명목이 없다가 갑자기 제안서에도 없는 내용을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건 분명히 입찰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입찰 무효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사업비 3조가 자기는 무조건 책임지고 할 수 있다. 이거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삼성의 계약서에는 이주 대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 삭제를 하고 이주는 다 조합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삼성이 사업 경비로 조달하겠다는 3조 원에 대한 내용은 3조라는 문구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44조 1항의 총회 의결에 따른 사업 경비 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그렇게 이주나 이런 걸 책임지고 잘할 수 있고 비용을 잘 조달할 수 있다고 하면 3조가 아닌 5조를 대여금 1조로 책정을 했었어야죠. 또는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면 여기 총회 의견에 따른 사업경비 전체라고 했는데 만약에 조합에서 조합원님들 지분을 다 조합이 매수하는 걸로 해서 사업경비를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 10조 원 이상을 책정을 했다. 삼성이 진짜로 그 10조 원을 다 빌려줄까요? 총회 의결이라고 했다고? 어떠한 근거를 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44조 1항의 사업경비 대여 조항을 잘 보시면 을은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지급 보증을 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 규정이라는 용어가 아무런 용어 같지 않지만 실제로 15억 이상 담보 대출이 안 된다라는 규정은 그 관련 법규와 규정이거든요. 삼성은 이거를 노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여기는 아파트 조합원 1480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 조합원님들도 계십니다. 상가 조합원님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주비가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담보대출을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삼성의 조건을 보시면 계약서에 이주와 관련된 내용이 싹 다 빠지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이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공사비 인상 조건과 관련된 착공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우건설은 공사비 인상이 없는 정직한 일정을 제시를 했고요. 삼성은 공사비 인상을 염두에 둔 무리한 사업 일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일정은 일반적인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되는 일정들을 감안해서 실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한 2022년 3월을 착공 기준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조합에서 갖고 계신 예상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따라가야 가능한 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제시한 관리처분 3개월, 이주 4개월, 철거 3개월 현실적으로 착공이 불가능한 기준, 실현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서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시는 조합원님들께 약간 입에 발린 얘기를 제시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왜 그러면 이렇게 빠른 일정을 제시했을까요? 레미안 원밸리, 여기 반포 1, 2, 4주구, 한신 4지구 이 근처에 있는 최근에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단지들 중에서
시공사 선정하고 단시간 내에 착공을 한 단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소 지금 3년여가 진행되고 있는 반포 1, 2, 4구나 한신사지구도 아직도 이주가 시작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원베일리도 4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게 되면 결국 공사비 인상 조항과 맞물리게 되고요. 공사비 인상 조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제시한 조건을 보시면 착공 기준일까지는 공사비 인상이 없습니다. 근데 착공 기준일 이후로는 공사비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사업은 당연하게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늦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준 일자를 당긴 이유 유일한 목적은 추가 공사비 인상에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우건설의 계약서는 착공 기준이 2022년 3월까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없으며 이후에도 공사 금액 계약 금액의 5% 이상인 때에 한해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사업비 예가가 8천억인데요. 8천억의 5%면 400억이 넘습니다. 400억까지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에 한 푼도 요청하지 못하도록 조합의 애시당초 입찰 지침의 계약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는 그거를 100% 준수했습니다. 반면 삼성 계약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기준일 2021년 5월 15일까지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밑에 내려가시면 2항에 저희가 조합에서 제시한 조건 공사 계약 금액의 5% 이상인 때에 계약금을 조정한다라는 문구는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계약서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현대산업도 이 조건에서는 3%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삼성은 0.1%만 상승해도 받아가겠다라는 계약서 조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착공 시기를 무리하게 잡아놨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다음 사업비 대여금리입니다. 저희는 사업비 대여금리를 7,800억 한도로 해서 0.9%라고 명확히 제시해드렸습니다. 삼성은 애시당초부터 대여금 한도도 아리까리한 용어, 어려운 용어로 쓰고 총회 의결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금액 한도도 없고 금액도 없으면서 금리조차도 회사채 AA 플러스 3년물 기준 플러스 0.25%라는 굉장히 어려운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매일 바뀔 수도 있는 금리고요. 내일 당장 금리가 폭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또 운이 좋으시면 금리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이자 비용도 왔다 갔다 하는 리스크가 커지는 조건입니다. 저희가 7,800억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시한 이자 비용을 놓고 보면 삼성의 보다는 저희가 반값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합원님들께 드리는 부담을 그나마 최소화시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채 금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4월달 내내 금리가 올라갔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준을 놓고 보면 7,800억 저희의 대여금 한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자 비용만으로 약 340억 이상 저희가 유리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인근에 저희한테는 아픈 기억인데 신반포 15차의 시공사 선정에 다시 참여하면서 경쟁사가 변동금리를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비방을 하고 본인들은 확정금리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두 달 차이에 반포 3주구에는 왜 확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들고 왔을까?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이 제안한 제안서를 보시면 대여 자금에 대한 한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총회 의결에 따른 사업비 전체라는 애매한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에서 총회 의결을 10조 원, 아니 20조 원 하면 그거 다 대여해 주나요? 아닐 겁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적으니까 저런 애매한 용어를 써서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3조 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삼성 제안서 23쪽이 근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여금 한도가 아니고요. 역으로 대우건설을 저희를 비방하기 위해서 사업비 대여금이 2조 원이거나 3조 원까지 변동될 때 허그를 통해서 대우건설이 보증수수료를 발생을 시킬 거고 그 보증수수료를 조합원님들께 부담시킬 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자기네들이 허그 보증수료가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크게 키워서 예시 금액을 들어서 450억이라는 부담금을 대우건설이 조합원님들께 부담시킬 거다라고 여러 홍보물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저희는 허그 보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영원이라고 제안서 사업 참여 조건에 명기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갖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나온 저희를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총 사업비 3조 원이라는 그 용어를 자기들이 마치 사업비 대여 한도로 설정한 것처럼 포장해서 왜곡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회 의결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2017년 사업시행인가 총회할 때 이 조합에서는 사업비 한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5,128억이라고. 이게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업 경비고 삼성은 이거를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천억이라고 표현하면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총회 의결에 따른 금액이라고 애매하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하게 현재 제안서상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거나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면 삼성이 제안한 대여금액 총액은 약 5천억, 금리는 1.95% 변동금리, 이게 실한 사실입니다. 다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저희가 세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담금이 정확한 용어일 겁니다. 제초한 세금.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절세 노력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모든 사람들의 이 노력이자 희망일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도 상속세 줄여보고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남방도 갔다 오시고 지금 몇 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나와서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도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환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시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계셨다는 거 저희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고민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임직원들이 노력해서 만든 사업 조건이 저희는 공사비 물가 상승분을 150억 내에서 추가 부담하겠다라는 조건을 별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은 그러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요. 이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은 사실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반포의 다른 단지들은 경과 규정을 통해서 일부 피해 가셨는데 이 3주구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아픔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고자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많이 나올 것처럼 일단 예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줄이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그 산정 규정을 보면 산정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10년간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상적으로 상승한 부분을 빼고 그 개발에 따른 비용을 빼고 그 재건축으로 발생한 비용의 한 반 정도를 부담금으로 납부해라 라는 게 이 조항이고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발 비용을 늘릴 수도 있고 또는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제시한 게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을 조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반포 3주구의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건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 기준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최초에 지금 제안하고 있는 2025년도에 준공하는 걸 기준으로 봐서 개시 시점을 정하면 2015년이 되고요. 2015년에 공시 가격이 8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매년 공시 가격이 매년 올라가고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약 11억 9,200만 원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더 올라가셨죠. 그래서 재산세들도 많이 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많은 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주택 가격이 얼마였느냐, 그로부터 10년 뒤의 가격을 갖고 그 차액의 이 초과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 8억 4,800만 원이 개시 가격일 때와 11억 9,200만 원이 개시 가격일 때 그 차액을 정상 준공후 가격은 같다라는 전제에서 놓고 보면 약 2천억 정도를 부담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 1년 더 연장해서 2019년 기준으로 가면 3,150억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8천억에 저희가 19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하면 1년 내 발생하는 물가 인상이 약 3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제안하는 150억을 활용하시면 역으로 4.7년 5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공사비 상승 없이 사업 대기가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크게 가지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건가 저희의 제안이고요. 그러면 무조건 대우는 그러면 사업을 늦추겠다는 얘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합원님들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대기하셔도 저희가 공사비 인상 없이 해드리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대기 없이 우리는 가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제안한 150억을 별도의 마감재 업그레이드나 단지 품질을 위해서 투자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조합원님께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조합원님들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우건설의 제안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마감재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말라서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갖고 있는 브랜드 레미안이라는 브랜드가 참 좋은 브랜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좋은 브랜드인 거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포 3주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에 상응하는 사업 조건을 들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게 저희의 고언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남 더힐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마감재를 조합 입찰 지침에 따라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조합에서 갖고 계신 조합 입찰 지침에 따른 마감재 수준은 저희가 보면 여기 1, 2, 4지구의 현대건설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마감 수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남더일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까지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찰 지침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비용 부담이 필요하고 저희는 그거를 감내하고 사업에 참여를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한남더위를 만들었던 저희가 반포에 또 하나의 대한민국 주거 명작을 건립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 제안서를 보시면은 그림들은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시면 이게 과연 강남 반포에 지어져야 될 아파트 수준인지 마치 지방의 일반 아파트 수준을 갖다가 조합원님들을 현혹시키는 건 아닌지 꼭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과 입찰 지침 삼성의 조건을 비교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거 몇 가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인데요. 슬라브는 기본적으로 이 바닥을 얘기를 합니다. 건물을 지은 이 바닥을 얘기를 하고요. 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아파트, 공동주택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의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뭐 아래 입집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게 요즘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의 문제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이 반포 3주구에 사업에 참여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저희는 슬라브 두께를 조합 지침이 230이고 일반적으로 230인데 저희는 260을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차음제 60mm를 더 얹었습니다. 삼성이 제시한 조건은 210에 차음제 30입니다. 굉장히 얇죠. 저희보다 두께가 골조 두께, 바닥 골조 두께가 5cm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좀 민망했는지 옆에 단서 조항으로 슬라브 두께를 250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조합원님들이 250을 선택하면 천정고가 5cm 낮아진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실내 공간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사실 때 5cm 뭐 이 정도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실제 거실 전체를 딱 놓고 5cm 내리면 본인들께서 느끼시는 심리적 부담감, 답답함은 실제 그 5cm라는 거를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몇 배 이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사실은 새로 다른 데 사시는데 붙박이장 내지는 장롱을 천장 공간 없이 맞추셨다고 하면 삼성이 지어지는 저 아파트에는 그 붙박이장 못 들어갑니다. 천정고를 낮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공사비로 이 5cm 올리기 위해서 슬라브 두께 올리기 위해서 전체 층고도 올라갔고요. 경미한 설계 변경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희는 갖고 제안을 했고 저희 공사비에 다 포함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반포의 최고의 단지로 우뚝 서야 될 3주구의 아파트 슬라브 두께를 저렇게 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창호, 발코니 창호입니다. 뭐 흑자는 왜 삼성은 외산이고 대우는 진공 유벽만 써 있고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요. 저희가 제안한 발코니 창호는 저희는 조합원님들 선택형으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퍼 진공 유리가 들어간 발코니 창호는 국내 최고가를 자랑하는 이건 창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어느 어떤 창호보다 가격이 몇 배라고 하기 좀 그렇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창호가 이건 창호고 외삼보다도 품질 면에서는 좋다라고 인정을 받는 게 이건 창호입니다. 그래서 차음과 단열을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슈퍼 진공 유리가 들어가고 이중창인
이건 창호가 사실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조합 입찰 지침에는 독일산 창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합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이건 창호를 원하시면 이건 창호, 독일산 창호를 원하시면 독일산 창호로 해드린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층간소음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인데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다 이렇게 삼성이 제시한 것처럼 모든 배관이 자기 집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랫집 천정으로 지나갑니다. 저도 요즘 가끔 새벽에 위에 집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에 잠을 깨는데요. 이게 아랫집에서 왜 위에 집 화장실에서 볼일 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게 층하 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좋은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다 층상 배관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층상 배관은 자기 집 바닥에 배수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아파트 사시면서 혹시라도 아랫집에 물 새서 뭐 변상해 주시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층하 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층상 배관을 선택하는 게 기본적인 요즘 아파트 수준이고요. 이 층하 배관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참 답답하다고 느낀 건데요.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외부분들이 오시거나 누가 손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은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공용 공간입니다. 엘리베이터 홀은 그 아파트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의 입찰 지침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이탈리아산 대리석이나 화강석 그리고 벽면에 이탈리아산 대리석을 붙이는 게 이 조합의 입찰 지침의 기준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반포의 얼굴이 되려면 그 정도의 마감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반영을 다 했습니다. 1층 지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엘리베이터 홀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벽면은 다 대리석, 바닥은 안전 문제 때문에 화강석을 일부 넣어서 이탈리아산 대리석까지 넣어서 디자인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호텔 같은 느낌이 가도록 설계를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참 이거는 참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삼성물산이 제시한 바닥은 타일이고요. 타일이고 벽면은 무늬코트입니다. 무늬코트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뭐 이렇게 5층짜리 낮은 상가들 가시면 벽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점점점 뭐 이렇게 검정색 도트 있는 그런 페인트, 약간 이렇게 맨질맨질한 페인트 도장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무늬코트입니다. 반포에 무늬코트가 웬 말입니까? 좀 이게 너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조합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커뮤니티라고 해서 제안서 보시면 그림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다 양사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외국계 디자인 써서 커뮤니티 시설 만들었고요. 삼성도 커뮤니티 계획안 그렇게 그려왔습니다. 멋지게. 근데 문제는 외관은 그림은 그렇게 멋지게 그려왔는데 삼성이 제시한 계약서를 보시면 일부 짓기 외에는 모두 공사비 미포함입니다. 외관만 만들어주고 내부는 조합원님들이 알아서 채워라. 이게 삼성의 조건입니다. 저희는 조합의 입찰 지침에 따라서 가구, 비품 짓기, 헬스기구, 심지어 도서까지 다 집어넣어서 공사비에 포함해서 제시를 했고요. 이게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기본적인 트렌드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제시한 계약서 조항 보시면 제5조의 공사 범위 및 비용 부담, 주민공동시설 설치 공사 삭제했고요. 가구 비품 짓기 딱 써놓은 게 붙박이형 가구와 헬스기구 딱 그렇게만 써놨습니다. 나머지 많은 부분은 다 조합원님들이 직접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다른 조항의 16조에 보시면
우리 입찰시 제한한 마감재 기준 대비 마감재가 변경하면 갑의 설계 변경으로 인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약서가.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 조합원님들이 돈 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에 또 많은 서비스를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정확히 뭐 용어는 모르겠는데 마사지 하고 있고요. 뭐 조식, 뭐 하다못해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나 펫호텔, 뭐 헬스케어 쭉쭉쭉 다 제시하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근데 그 밑에 제안서 잘 보시면 작은 글씨로 잘 보이지 않는 용어로 상기 서비스는 조합과 협의에 따라 별도 비용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이에도 너무 많은 마감재 조건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비교하면 밤새도 모자랄 것 같아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하고 요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상가 그림 아까 저희 거도 보셨고 삼성 거도 보셨을 겁니다. 외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내부에 들어가면 마감재는 근린 생활시설 동네 근린 상가에 해당하는 수준의 마감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저희랑 만약에 상가에서 마감 수준을 같이 간다고 하면 아마 상가 쪽에 100억 이상의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할 걸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감재는 마감재고 조합 입찰 지침에 있는 기본적인 특별 제공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 제공 품목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맞춤형 인테리어라고 해서 저희 아까 영상에 보시면 외국의 유명한 인테리어 작가와 함께 세대별 맞춤형 인테리어를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삼성도 마치 그 맞춤형 인테리어를 제안하는 것처럼 제안서는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맞춤형 인테리어 선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방 가구 갖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저희는 주방 가구 중에 가장 좋다는 불탑부터 유럽산 요즘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이탈리아산 세자르, 독일산 라이트 다 조합원님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불탑의 경우는 워낙 고가에 연간 소량 개 생산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 세대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경쟁사는 이탈리아산 다다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께 마치 엄청나게 저가했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고급형 아파트 가시면 다 이런 유럽산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제시한 거 충분히 경쟁사보다 훨씬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기타 뭐 욕조, 대리석 결국 아까 제가 언뜻 지나가다 들으니까 엔지니어드 스톤이 대리석보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언뜻 들었는데 엔지니어드 스톤이라는 거는 말이 좋아 이렇게 영어로 써서 그런데 인조 대리석이거든요. 인조와 천연 대리석이 어떻게 인조 대리석이 더 비싸고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장난에 불과하죠. 뭐 조합의 입찰 지침에 따라서 중문도 저희는 삼연동 자동 슬라이딩 현관 중문입니다. 삼성은 일반 수동 중문. 앞서 엘리카 저희 인덕션 세트 이게 저도 사실은 이런 제품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합 입찰 지침에 다운 드래프트형 인덕션이라고 명백히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운 드래프트 후드가 달린 최고급형 상부 인덕션 세트를 제안을 했고요. 뭐 삼성은 하츠라는 국내의 저가형 급배기형 후드에 상부 인덕션 제시했습니다. 기타 너무 많은 것들이라서 사실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유치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조합에서 제시한 그 입찰 지침에 따라서 빌트인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빌트인 냉장고 저는 사실 냉장고를 사본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삼성 냉장고가 다 같은 삼성 냉장고인 줄 알았습니다.
셰프 컬렉션이라고 저희는 되어 있는데 삼성은 비스포크 냉장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휴대폰이 있으시면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셰프 컬렉션과 비스포크의 가격 차이 딱 2배 차이 납니다. 결국 삼성이 제시하고 있는 품목은 대우가 제시하고 있는 품목의 반값 수준에 해당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많은 품목들이 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찰 지침에 있는 품목들이 삼성은 다 삭제하고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조합에서는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입찰 지침에 집어넣었던 거고, 이걸 넣게 되면 결국은 추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많은 부분이 다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시고 제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상가 얘기가 자꾸 달라붙는데요. 사실은 상가 조합에도 저희는 분명히 다양한 같은 조합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상가에 적합한 많은 품목을 특별한 제공 품목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삼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 방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삼성은 후분양을 제안을 하면서 후분양이 절대적으로 조합에 유리한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고민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님들의 선택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조건은 선분양 조합 입찰 지침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선분양을 하셔도 좋고, 조합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후분양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후분양을 하셔도 좋고, 저희는 사실 정말 애석한데 저희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조합원님들이 갖고 계신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새로운 방식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볼까라고 해서 리츠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애석하게도 저희는 사실은 경쟁사를 좀 의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치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한 정부를 우롱하는 수단으로 언론 플레이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의 취지는 조합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취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애시당초의 사업 참여 제안서에 선분양, 후분양, 반포 3 리츠 세 가지 선택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반포 3 리츠란 걸 제안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허브를 통한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이도 안 돼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까지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강남에서 반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저희가 보기에는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세의 절반이라도 30평대 기준으로 보면 쉽게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15억이 넘어갑니다. 아파트는 요즘 중도금 대출 규제가 또 있습니다. 아파트 9억이 분양가가 9억이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결국 현금 15억 들고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 15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사서 15억을 버는 게 이게 주택시장 안정화의 취지에 맞는 건가요? 사실 저희의 의문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15억을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15억을 벌게 해주는 게 분양가 상한제의 원칙도 아니고 국가에서 희망하고 정부에서 희망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일부 현금만 많은 사람들을 위한 로또 조합이 돼버리니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 전체 국민들한테도 돌아가고 조합원님들께도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하에 나온 게 이 반포 3 리츠였습니다. 사실 반포 3 리츠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 로또 당첨을 위한 단지가 아니고
전국민 주식등록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도 양성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저희가 조합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떤 고민도 하기 전에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게 하는 악용으로 되는 나쁜 거다라고 이게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이 말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게 저희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리츠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왜 이러한 것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제안하는 후분양이 정답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후분양 제도를 최초로 제안하고 후분양을 통해서 조합원님들의 사업이익을 극대화시켜준 최초의 회사는 대우건설입니다. 저희는 후분양을 다른 어떤 회사보다 먼저 검토했고 가천주공 1단지 사업에 적용해서 조합원님들께 많은 수익을 갖다 드렸고, 그 가천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에 얼마 전에 준공해서 현재 조합원님들께서 입주해서 잘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후분양에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다른 단지에서 후분양을 제안하고 후분양을 성공시킨 이유는 후분양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러한 사례들이 나와서 정부에서 후분양을 하더라도, 준공후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정하는 건축비와 기본적인 토지비를 갖고 계산에 의해서 산정되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나오는 금액은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2천억 이상의 시세 상승이 생긴다?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비에 토지비를 합산해서 분양가를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2.69%를 올해 정부에서 인하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도 그에 맞춰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맞춰서 마음대로 올라가나요? 준공후 분양한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사업 참여 조건을 준비하면서 저희 스스로도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지 못해서 외부 용역까지 맡겨서 선분양할 때의 분양가, 중간에 저희가 80% 공사한 다음에 하는 분양가, 준공후 분양가, 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니 기본형 건축비가 6% 오르고 택지비가 연 3% 오른다고 해도 실제 준공후 후분양가는 연 2.3%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공후 후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사비를 다 외부 조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이 또 발생이 됩니다. 결국 이자 비용과 분양가 상승을 비교해 보면 결코 큰 실익이 없더라라는 게 사실은 후분양을 많은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 후분양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선분양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2,500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연간 분양가 상승률이 7%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는 떨어졌는데 내년에는 오른다는 보장이 있나요? 연 7%의 분양가 상승률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님들께 이 기대치 이익을 확 높여놓기 위해서 그냥 가정한 수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희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후분양을 여러분들이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후분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과 선분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셔서 무엇이 정말 이익이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이 저렇게 준공후 분양이 마치 최선인 것처럼 제안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제안한 조건에 보면 후분양제라고 들어있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오히려 조합이 선분양을 요청할 경우 공사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전체 다 상호협의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부터 협상 다시 하자는 거죠. 왜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그리고 이 밑에 또 조항에 보면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을 늦출 경우에 갑은 을에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정산한다. 사업이 조금만 늦어져도 다 비용 받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삼성도 분명히 후분양이 조합에 이익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제안하는 목적이 내부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 증액을 현재의 공사비로는 도저히 본인들이 못하겠다라는 거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 거라 보여지고요. 저희가 후분양을 제안한 제가 만약에 삼성의 담당 임원이었으면 제가 후분양을 제안했을 때는 전 이런 목적을 갖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기본적으로 기성불로 꼬박꼬박 다 챙겨서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은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이후로 많은 단지들이 그분들은 고민 안 하셨겠습니까? 반포 삼중에 계신 분들처럼 다 고민하셨을 겁니다. 후분양을 해야 될지 선분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많은 단지가 다 선분양을 하고 있고요. 결국 조합의 입찰 지침도 선분양을 기준으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선분양이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조합원님들께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제안을 추천을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선분양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단점, 후분양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조합원님들이 명백히 이해하시고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의 제안이고요.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최초에 제안서에 포함했던 그 리츠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나마 조합원님께 뭔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제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를 못 드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거죠. 입찰 지침 계약서. 여러분들께서 앞서 최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이렇게 어려움과 우여곡절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계약서 때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합은 분명히 조합에서 원하는 입찰 지침의 계약서를 제시를 해놨고요. 저희는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지침에 따른 계약서를 100% 준수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은 많은 부분들을 다 수정해 왔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현대산업과 결국은 이렇게 분쟁까지 가면서 현대산업을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신 이유가 조합에서 제시한 계약서와 너무 상이한 계약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 입찰 뻔히 이러한 상황인 걸 알면서도 왜 조합의 입찰 지침에 있는 계약서를 준용하지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바꿔왔을까요? 의도는 분명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이러한게 변경되는 내용이 다른 시공사들,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시공사들도 알았으면 그 시공사들도 입찰에 들어왔었을 겁니다. 안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입찰에 못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왜 삼성에게는 이게 용납이 돼야 되는지, 물론 삼성 국내 최고의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과연 건설도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 의문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조합원님들께 조합 입찰 지침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가시면 저희가 제안한 계약서의 마지막 줄에 가시면 사업 참여 제안서와 상기 계약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보통의 경우는 제3자의 판단에 따른다 또는
시공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데 저희는 조합의 해석에 분명히 따른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사업 체험을 조화한 조건들을 이 분쟁이 가능할수록 분쟁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시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계약서 사업 참여 조 제안서를 만들어 놓고 계약서는 애매하게 만들어서 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하다 보면 계약 조건 협의에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인 사업의 사례입니다. 저희는 사업 참여 제안서에 저희 계약서에 도장 날인해서 제출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 찍자 하면 저희는 계약 찍습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는 분명히 제안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저희가 실제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입찰 제안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현재 물량 내역서라는 거 700페이지에 달하는 물량 내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물량 내역서에 보시면 뭐 외산 주방 가구는 뭐 몇 개가 들어가고 그 단가는 얼마에서 총액이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쫙 다 써 있습니다. 저희는 입찰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 내역서에 들어있는 물량 내역서가 됐든 사업 제안서가 됐든 조합에서 정한 입찰 지침에 근거해서 조합이 정하는 판단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제안하고 확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물량 내역서 상에 있는 금액에는 일부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8,087억이라는 사업비 예가에 맞춰서 역으로 물량 내역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는 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제안한 사업 조건, 마감 조건, 공사 조건이 실제로 경쟁사 대비해서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 내역서를 작성할 때는 저희가 경쟁사 대비 마이너스 1,000억을 보겠습니다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물량 내역서상의 금액들을 물량을 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단가를 갖고 일부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단가 조정을 하다 보니 일부 오기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거기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마치 확정된 거이냐 이런 경쟁사 또는 제3자들의 오해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의 불안감을 저희가 해소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제 구매 가능한 단가로 물량 내역서를 쓰지 못했고요. 저희가 8,087억에 맞춰서 역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 적자가 안 보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다 보니 일부 단가의 실제 금액과 차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우건설의 부담으로 최초에 제안되어 있는 사업 제안서의 조건, 물량, 사양 다 지켜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얘기를 너무 제가 경쟁사를 비방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적당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약서 완전 삼성 누더기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산업과의 그 분쟁 속에서 최대 이슈였던 계약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그동안의 문제가 돼서 시공사 선정지기까지 박탈했던 현대산업보다 못한 조건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상가 조합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상가를 계획을 하면서 상가가 이 반포 3주구의 틀련 반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상가 아파트 조합원 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과 디자인 고민해서 냈고요. 세계적인 MD 기업과 키 테넌트 유치와 관련된 의향서도 다 미리 준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사실 죄송합니다. 오늘 3시부터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는 너무나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셨을 텐데 앞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시공사 선택 기준 전
사업 참여 제안서 양사과를 비교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남 더위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유일의 하이엔드 주거 명작을 선택하실 건지, 인근 단지보다 못한 일반형 그저 그런 내기안을 선택하실 건지, 재건축 역사상 역대 최고의 사업 조건을 선택하실 건지, 누더기가 되어 있는 계약서를 갖고 사업 기간 내내 분쟁과 갑질로 점철하실 건지, 현명하신 조합원님들의 선택을 저희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그 설명은 끝났고요. 앞으로 나와 있는 게 한 25분 남아 있는데 우리 질의응답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저희가 공식적인 질의를 받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저희한테 공식으로 공문으로 공식 질의를 6개를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조합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시공사를 해지하고 사업을 재추진하느라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이에 빠른 사업 추진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사업 일정으로 종사비 증가 역시 없어야 합니다. 양사가 제시한 착공 기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능하다가 아닌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절차와 소요 기간에 따른 세부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안한 착공 기준일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조합에서 생각하시는 일정과 크게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분양 신청, 관리처분, 관리처분 인가, 이주, 철거 이 기간 최대한 단축해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른 시기가 2022년 3월입니다. 저희는 그에 맞춰서 사업 참여 조건 제시했고요. 경쟁사는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왜 이 짧은 기간을 제시했는지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공사비 인상을 위한 그냥 꼼수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 관리처분 3개월 내에 가능하다고요? 물론 특이하게 그런 사례 있죠. 조합원님들이 100여 분밖에 안 된다거나 이런 작은 단지들. 그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피해가기 위한 경과조정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때 특수한 케이스였을 겁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다른 인근 단지들 사례 보시면 절대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삼성물산 선택하시고 내년 5월에 착공 못하면 니네 시공사 자격 박탈할 테니까 이의 없이 내년 5월까지 무조건 착공할 수 있으면 각서네 하면 절대 안 낼 겁니다.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하고요. 사실 여담으로 삼성 레미안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5년 만에 복귀했다라고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5년의 기간 동안 삼성의 실력이 줄었던가 아니면 무언가 꼼수를 부리는 것만 실력을 키워갔던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서 공사비 인상 내용이니까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서 착공 기준일까지 2022년 3월까지도 공사비 인상이 없고 그 이후에도 5% 인상이 되는 약 400억 범위 내에서의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 인상에 대한 공사비 증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재초안을 위한 여러분들이 사업 대기하신다면 추가로 또 150억에 대해서도 물가 인상, 공사비 인상 전혀 없다라는 것만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조합원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양사가 제출한 계약서입니다. 특히 그중 이주 책임 부분과 매립 폐기물 처리, 오염 토양 처리, 커뮤니티 집기 비품 등의 공사비 포함 여부 등이 논란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각사의 견해와 입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저희는 조합 입찰 지침에 따라 이주 책임 다 저희가 진다라고 제안해 드렸습니다. 사실 경쟁사에서 깜짝 놀랐을 텐데요.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했지만 이주 책임 시공사가 지겠다고 제안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포 상주구에서만 저희가
이러한 부담을 갖고 가고 있고요. 저희의 의지, 간절함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우는 분명히 이겨야 되는 책임 다 대우가 진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비 조달에 대해서도 저희 앞서 설명한 대로 사업 활성화비를 통해서 이자 조합원님들께서 이사하시는데 조합을 통해서 충분하게 제한될 수 있도록 제시를 했고요. 삼성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주와 관련해서는 전혀 본인들은 책임 못 진다라고 계약서 명백히 써 있습니다. 애매한 말로 조합에서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결국 양자 간의 합의이고 법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 조항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입찰 지침에 따른 공사비 범위 저희는 다 포함해서 왔습니다. 삼성은 메리 폐기물 그 다음에 왜 별로가 되지도 않는 비용을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용 뺐고요. 이주시 이주 및 공가관리 비용에 이주관리 비용 또 뺐고요. 그 다음에 기부 체납도로 공사하는데 지작물 관련 공사, 지하철 환기구 이설 공사 왜 뺐는지 모르지만 뺐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지작물 이설 공사비 및 단지 외부 지작물 이설 다 뺐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을 다 뺐습니다. 세 번째, 제안서 공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양사의 분양 방법에 대한 차이 부분입니다. 대구건설의 경우 선분양, 후분양, 리츠 상장이라는 사업 방식을 제시한 반면 삼성행물산의 경우 후분양을 제한하여 확연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 사업 방식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제안하였는지 그 제안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선분양, 후분양, 리츠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 자체가 점점점 강화되면서 사실 저희도 예전에는 후분양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서 과천 1단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후분양 제안했고요. 다른 단지에서도 사업창의 조건 후분양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후분양에도 다 적용되면서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가 됐든 조합원님들이 선택하시는 데에 따라서 저희는 가겠다라는 게 저희의 근본적인 제안 취지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후분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규제가 바뀌었는데 과연 삼성은 모르고 이 후분양을 제안했을까? 그 의도가 사실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리츠 얘기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 리츠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리츠를 통해서 조합원님들께 뭔가 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리츠라는 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강요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이러한 제안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안서에 포함을 했었는데 마치 이게 꼼수 이런 식으로 매도당해서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여기 또 리츠 얘기가 또 나오네요. 대우건설의 경우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각 방식별로 현재 공개된 제안서의 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지 현재 제안서에 명기된 조건들이 선분양, 후분양, 리츠 분양 어떤 것을 선택하든 모두 변동이 없이 똑같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식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하는 바 회사 측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조합원들에게 권할 만한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 오늘 서서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안서에 분명히 선분양을 1차적으로 기준을 하고 리츠 상장이나 후분양 제도도 조합원인 선택사항으로 그 적용 여부는 인허가청의 승인 및 조합 총회 의결을 전제로 사업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분양이나 리츠를 선택하실 경우에 공사비, 이주 대책, 모든 제안서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공사비 상한 조건은 삼성과 동일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양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자금을 파이낸싱을 일으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외부에서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경우에 공사비 지급 조건은 통상 기성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분양을 제한을 할 때는 선분양을 제한한 이유가 분양 수익금 내 기성분이라고 해서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사를 얼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양 수익금이 들어온 거에서 조합 사업비 공제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공사 기성률 미만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받아가는 조건이 선분양 조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되고요. 그 금융비용 부담을 감내하면서 선분양 조건을 제시한 거였고 후분양으로 가면 저희도 그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들께 다른 방식으로 돌려드립니다. 수익성만 놓고 보면 사실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서는 뭐 리치 방식이었었는데 현재로서는 선분양, 후분양 사실 저는 여기 표현은 선분양, 후분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정말로 무엇이 이익이냐, 그 다음에 3년 뒤에 준공후 후분양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때 가서 과연 분양가가 이자 비용 이상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셔야 후분양을 가시는 거고요. 선분양을 하시게 되면 또 선분양 나름대로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합의 사업 시행인가를 득한 최종 설계안 중에서 십자동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안서에서 이 시공사는 십자동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동 왜 생기셨는지는 이 조합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동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도 예시상에서 얘기 다 들었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 부분을 손을 많이 대게 되면 경미한 설계 변경 범위를 벗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들은 현재 상태에서 제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다만 시공사 선정 이후에 조합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꿔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에는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갖지 않는 경미한, 그러니까 중대한 설계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 변경 범위 내에서 이 십자동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십자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대와 세대 간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외벽에 디자인 루버를 설치해서 세대 간의 시야 간섭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옆집이 보이던 게 옆에 금속 재질의 저희 구조물을 통해서 시야를 차단했고요. 또한 저희는 세대 간의 약간의 평면 개선을 통해서 창문과 창문이 보이지 않도록 그 설계 평면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경쟁사는 또 노력은 했지만 일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세대 간의 시야 간섭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 사실은 이 사업 참여 준비하면서 십자동 없는 설계안도 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찰 지침의 경미한 설계 변경 범위를 벗어나는 건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안 했습니다. 근데 시공사 선정 후에 조합원님들 전체가 뜻을 모아서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자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착공 전에 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조합에서 추진하시면 저희는 같이 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이미 대안 다 검토해놨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에서 혁신안이라고 제출했던 거 저희도 검토해봤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 저희 분명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공사 면적이 엄청나게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면 별도의 공사비 인상 없이 저희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예. 저희 아마 이거는 저희 회사만 해당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리치 얘기 또 나와 있네요. 이건
저희가 홍보한 게 아니라 조합에서 질의하신 거에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혹시나 또 저희 마치 불법 홍보를 한 걸로 저희 이게 타박하시면 저희 참 억울합니다. 기사의 리츠 사업 제안에 대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에 대해 아래 공문이 조합에 수신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리츠를 선택할 경우 리츠에 대한 인허가가 어려울 것은 물론 자칫 각종 행정 제재로 이어져 향후 조합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사의 견해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세 가지 방식 제안했고요. 그 중에 반포3 리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도 설명했지만 반포3 리츠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제안할 때도 그걸 전제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서울시 정책에 최대한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조합원님들께 제안을 드렸고 이 부분을 같이 풀어나가고자 노력을 하기 위한 선의의 제안이 참 이렇게 왜곡돼서 마치 저희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마치 완전히 불가능한 걸 제안한 것처럼 오해받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최근에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는 것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면 리츠를 통해서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면 뭐 주식배당을 통해서 그 거주자한테 뭐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께서도 새로운 민선 3기 시작하시면서 리츠 방식 통해서 서울시에 임대주택 공급하시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SH공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리츠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리츠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리츠를 적극적으로 잘만 활용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조합원님 그리고 리츠의 주식을 사는 일반 국민들까지 아까 말씀드린 로또 문양의 폐해를 없앨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합원님들과 같이 고민해보고자 제안을 한 겁니다. 저희 뭐 신문기사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입장을 표명을 했긴 했는데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 리츠 사업이 가능하다. 이 내용은 법률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 의지에 따라서 서울시가 안 돼 하면 정비계획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저희도 애석하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홍보 지침 위반이 혹시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후 사업장인 신반포 15채에서 기사의 시공권이 해지된 이유에 대해 논란과 그로 인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고 너무나 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는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지난 2017년도에 그 롯데건설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통해서 신반포 15차의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시한 조건이 사실은 뭐 여기 반포 3주구 조합원님들께는 뭐 그 당시 한 3년 전에 제안한 조건도 반포 3주구 못지않은 조건을 저희가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저희가 관리처분도 하고 이주도 하고 철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조합에서 원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을 했고 설계 변경에 따라 공사 연면적이 바뀌었고 저희는 당초 계약서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공사 연면적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 단가라고 한다고 해서 증감된 공사 단가인 499만 9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연면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청드렸고요. 조합은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고요. 저희한테 총액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총액을 지킬 경우에 역산을 하면 저희는 449만 원의 공사비로 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익이 한 푼도 없는 조건으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500억 이상의 여기 사업장 반포 3주구보다 훨씬 작은 사업장이거든요. 거기서 500억 이상의 손실을 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저희를 계약을 해지를 하셨고 저희를 계약 해지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입찰을 내셔서 삼성물산 여기 시공사의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삭제가 되었고요. 저희가 제안한 요건에서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약 10만 분 15차에 저희가 제안했던 약 500억 이상의 무상 특화 품목 빠졌고요. 그 다음에 입찰 지침, 재선정 입찰 지침 보시면 마감 수준을 조합 및 일반 분양 세대는 전체 확장 및 동등한 마감 기준을 하고 재건축 소형주택, 일반 임대주택입니다. 정부에 다시 줘야 되는 일반 임대주택인데 재건축 소형주택의 마감 수준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동등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님들의 마감 수준이 일반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주는 입찰 지침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저희가 제안한 거 다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철거 펜스 공사비 추가 부담 다 제외하고 역으로 공사비 100억 이상 증액해서 입찰 다시 진행한 거고요. 뭐 저는 사실은 뭐 소문인데 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도 모르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경쟁사도 사실은 이 조건으로 사업 못하는데 일정 부분 향후에 뭐 공사비 인상에 대한 뭐 암묵적인 약속을 받고 참여하겠다라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신반부 15차 조합원님들은 결국은 뭐 대우보다는 삼성이 좋다라고 선택을 하신 거, 그 선택 저희는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는 되게 안타깝고 억울하다. 이 부분은 결국은 법정에서 다퉈볼 수밖에 없다. 결국 손해배상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조합원님들한테.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서 조합원님들이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될 소지도 발생이 되었고 뭐 후분양을 할지 선분양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와 공감을 좀 해주시고 저희 불쌍하다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식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시간이 죄송한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다네요. 혹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동 309호 김입니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대우는 우리 입찰 지침에 맞춰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로 질문은 없고요. 뭘 하나 물어보냐면은, 우리 오늘 조합에서 보낸 본문에 보면은, 양사 비교를 했는데, 비교가 보냈는데 보면은, 3페이지에, 제안서에 5조 공사비 범위에서 맨 끝에 그 14호란에 보면은, 지금 삼성에서 보면은 공공청사 관련 건축 계획, 도보교 관련 건축 계획, 지하철 연결 통로, 반포천 특화, 이 옛날에 선산하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이 중에서 일부 반포천 특화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통로 그거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난리 쳤는데, 삼성 거에 보니까 타이틀을 제시하고, 등 산출 내역을 어리 부담키로 한 범위 내에 비율이 있는데, 대역 쪽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제안할 때 안 하셨는가? 저희는 공사범위 조합 입찰 지침 계약서 초안에 있는 그대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사비 다 제안을 했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문구를 썼을 때는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 삼성은 제안서 내역서 비교표를 보시면 각 항목별로 한도 금액을 써놨습니다. 뭐 지하철 공사비 연결 통로 한도 얼마. 한도가 넘었으면 추가 공사비 요청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별도로 삽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우는 다 조합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삼성에는 보면은
산출 내역상에 의리 부담키로 한 범위 내의 비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 이게 뭐 의리 부담하는 게 뭐 10% 될 수 있는 거고 1% 될 수 있는 거고 본인들이 제안한 금액 내에서만 해주겠다. 글쎄 장난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대우 쪽에서 발표한 거는 우리 제안서 갔기 때문에 별 그거 없고 요것만 물어봤으면 됐습니다. 구동 101호 이동철이라고요. 다른 건 관심 없고요. 사업 방식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츠 방식이 신선했다고 봤는데 중요한 건 아까 설명하실 때 조합원들이 나중에 3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리츠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조합원들 의견을 어떻게 모아서 만약에 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500명이 있어요. 그 의견을 어떻게 모으는 거예요? 조합 집행부가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이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들이 모으는 겁니까? 조합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결국은 총회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의 사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조합의 의사결정은 모든 주요한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국 그 실무적인 협의는 물론 조합 집행부 분들이 심도 깊게 고민하실 거고 그거를 저희가 법률적인 지원이 됐든 실무적인 지원이 됐든 같이 논의할 거고요. 그 논의된 결과를 갖고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에 거쳐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조합 집행부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초기 스타트는. 그런가요? 뭐 스타트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러한 방식도 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제안을 드린 거죠. 아니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지금 의지가 너무 없어 보이셔가지고. 저희의 의지는 충만했으나 서울시에서 절대 홍보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해서. 그러면은 일단 시공 상정 되시고 아니 의지가 없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 여기 삼성이 물어본 건데 삼성이 오늘 발표하셨다고. 저는 삼성이 발표할 때 오늘 없었는데 여기 선생님 물어보시라고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대우계약서 제16조의 5항에 보면은 이주 철거 불응 거주자에 대한 철거 행정 대집행 절차는 이행은 갑의 책임이 비용을 한다. 이거 맞나요? 행정 대집행은 기본적으로 뭐 매도 청구나 이런 거를 하는 주체는 조합입니다. 조합. 그 부분은 조합이고요. 다만 대우가 이주에 대한 책임을 다진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주 기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합에서 이주를 못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죠. 그게 이주 책임을 저희가 진다고 해서 그 조합에서 사업비로 납부하셔야 될 비용까지 그렇게 저희가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애시당초에 8천억의 범위 내가 아니라 조합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모든 걸 저희가 다 도급액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합의 업무와 그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의 범위는 명확히 선이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결국 조합의 입찰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 그대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시간이 18분 3분 더 오버됐습니다. 딱 한 분만 여기 설계 관련해가지고 잠깐 다른 분이 저분 저분한테 라이트 6동 501호입니다. 저기 우리 계약서 보면은 뭐 사업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이주비에 대한 조달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주 관련 비용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삼성에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배우에게만 하는데 이주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이주비는 제한할 수 없죠, 당연히. 이주비는 없어요, 결국에. 근데 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이 금융기관에 빌리거나 아니면 시공사에 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부 정책상 금융기관에 빌리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럼 남는 선택지는 건설사밖에 없어요. 근데 조항이 없어요. 그 부분은 앞서 저희가 이제 사업 활성화비라는 걸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주비는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인 제안을 할 수도 없고 대출을 해드린다라고 제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국 조합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여건입니다. 여건과 규정이고 그에 맞춰서 저희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 경비에 포함해서 대여 한도에 포함해서 최저의 금리로 대여해 드릴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거고요. 상대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안서를 낸 거고요. 그 차이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주와 관련돼서 현재 사실은 정부에서 갖고 있는 강력한 규제 의지에 따르면 사실 모든 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시공사와 함께 각 금융기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이주 안 하실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주비 받으시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묘안을 어떻게 찾아낼 건가? 그 의지가 어느 회사가 더 높은가? 이 부분을 보시면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묘안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저희가 제안을 해드린 거는 앞서 조합의 사업비 PF를 조달하는 명목으로 해서 사업비 이자를 제안을 해드렸고요. 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게 되면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을 위한 대여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한 이주비를 받아가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 형태로 일부 대출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 개인한테 이주비를 대여하는 게 아니라 조합의 사업비를 대여하고요.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주와 관련된 비용, 뭐 전세 보증금 반환이 됐든 뭐 이런 비용을 대여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그 대우건설의 홍보, 질의응답 및 홍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19일날 합동 설명회 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설계 관련해가지고 아까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이 양쪽에서 질문을 다 받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19일날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설계 관련 내진 설계 저희가 설명했잖아요. 내진 설계 어떻게 됩니까? 저희 제안서에 그 내용 관련 내용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매진 관련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제안하는 한남 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충분한 설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분 잠깐 단성을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주시고 끝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뭐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에 10분의 1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가 찾아뵙고 저희의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우건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